팔루자시는 바그다드 서쪽 약 48.3km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밀집된 인구와 산업도시인 팔루자는 2004년에는 사담 후세인의 바스당의 요새였고 2004년 봄에 처음으로 벌어진 팔루자 전투 이후로는 극단주의자들의 중심지가 되어 인근 도시에서 반군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비록 새롭게 구성된 이라크 보안 부대인 팔루자 여단이 도시를 관리하고 반군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는 임무를 맡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여단의 일원들 대부분은 충돌과 대립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결국 그룹은 해체되었으며 일부 멤버들은 대신 반란에 가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팔루자는 극단주의자들에게 다시 넘어갔다. 추정에 따르면 이라크 팔루자는 약 4,500명의 반란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시정부가 스스로 반란군을 진압하려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인파에 섞여 있어 넓고 밀집된 도시에서 쉽게 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 1월에 첫 번째 총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와 미국 공무원 모두에게 우려를 주었고 두 정부 모두 반란군이 과정을 저해하고 시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을 방해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미국, 영국, 이라크의 정치 및 군사 인사들이 팔루자시를 재점령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도시 내 반란군에 대한 계획된 공격은 원래 오퍼레이션 팬텀 퓨리라는 코드명이었지만 이라크의 수상은 곧 이를 오퍼레이션 알파즈르로 이름을 바꾸어 이것이 실제로 이라크가 지원하는 임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전의 주요 목표는 반대 세력을 패배시키고 도시를 점령하며 반란군의 무기고와 그들의 보급품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1해병사단 이 계획을 지휘하였고 대략 1만 5,500명의 미국과 영국 병력 그리고 이라크 보안군이 충돌에 참여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임박한 공격을 알리고 도시 대피를 권장하기 위해 전단지가 도시에 살포되었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은 전부 적으로 간주됩니다. 시민들이 떠나도록 격려하기 위해 연합군에는 기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은 반군에 의한 보안군과 현지인들의 나쁜 대우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싸움 시작 시 약 3만 명의 시민만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맹공을 대비하여 방문들은 수백 개의 개인용 폭발 장치를 제작하고 설치하였고 건물 아래 터널을 파서 탈출로로 사용하였으며 싸움 사이에 접근할 수 있는 보급품을 숨겨두었습니다. 연합군이 남쪽 또는 남동쪽에서 공격할 것이라 믿어 방어력의 대부분을 이곳에 집중시켰다. 한편 연합군은 팔루자 첫 번째 전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초기 충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준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정보 수집, 병력 배치, 그리고 전반적인 준비와 계획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투가 시작된 것은 11월이었습니다. 준비를 돕기 위해 그들은 환경에 대한 세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물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잠재적인 저격수 위치, 도로 차단, 무기 보관소 등을 포함하여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10월 동안 참여하는 부대들은 서로의 표준 운영 절차를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의 부대로 완전히 통합되어 작동할 수 있었으며 여러 개의 별도 부대가 결합된 것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은 또한 적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시의 남쪽과 남동쪽에 시험 공격을 실시하여 이것이 공격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믿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군사 기지도 건설했다. 작전은 미 해병대와 육군 부대 여럿으로 구성된 울프팩 작전 부대가 도시 서쪽에서 팔루자로 돌진한 11월 7일 저녁에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은 먼저 정보가 지휘센터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병원을 확보한 다음 도시를 빠져나가는 두 개의 다리를 점령하여 팔루자로 들어가고 나오는 반군의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다음 날 도시의 남쪽과 남동쪽에서 12시간 동안의 공습이 시작되어 반군들이 이 방향에서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또한 적군의 보강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반군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부대가 이라크 시리아 국경에 파견되어 입구를 폐쇄했습니다.
계획대로 반군들의 방어는 대부분 남쪽과 남동쪽에 배치되어 있어 도시의 북쪽은 많은 함정들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이로 인해 연합군은 도시의 여러 지역을 진입하고 점령하면서 방어를 피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반군의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11월 8일과 9일 사이에 다른 작전 부대들이 도시 북쪽을 청소할 때는 조금 다른 방식을 택했다. 일부는 건물을 모두 청소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이는 전진 속도를 늦추지만 반군이 숨거나 탈출할 수 없게 했습니다. 반면 일부는 자신들에게 발사된 건물만 확인했는데, 이는 그들이 더 빠르게 이동하며 넓은 지역을 커버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다른 접근법들은 연합군의 활동을 저해했습니다. 11월 9일 도시의 북동쪽에서 태스크포스 22라는 장갑 부대가 빠르게 도시를 통과했으며, 같은 지역에 있던 해병대 부대는 장갑이 부족하여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포병 사격과 공중 지원에 의존했는데, 이는 도시 전체에 다른 부대 필요에 응답 중이라 항상 사용할 수 있진 않았다. 방원들은 곧 태스크포스 22를 피하고 이들이 지역을 떠난 후 무장하지 않은 해병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태스크포스 22는 이전에 청소한 지역으로 돌아가 노출된 해병대를 지원해야 했다. 이로 인해 연합군의 전체적인 속도는 느려졌고, 초기 전투가 예상보다 약간 까다로워졌지만 11월 9일 종료 시점에는 몇몇 부대가 도시의 절반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연합군은 남진을 계속했다.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어려움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일부 지역은 가벼운 저항만을 보였지만 미군과 이라크 대대는 다른 지역에서는 강한 포화에 시달렸습니다. 이 결과로 그들은 초기에 공습을 지시하고 그 다음 대포나 박격포를 사용하거나 마지막으로 지상 전진을 시작하는 루틴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한 건물씩 청소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거리에서의 전투는 반란군에게 너무 어려웠고, 그들은 대신 건물 안에서 싸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4명에서 12명의 그룹으로 싸우며 IEDs, RPGs 등의 무기를 사용했고, 일부는 탈출하기 전에 싸우는 반면 다른 일부는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밤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반란군이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는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충돌의 규모는 매우 크고 따라서 사용된 자원의 양도 매우 컸습니다. 이것은 지형의 특성 때문에 공격적인 도시작전이 다른 캠페인에 비해 탄약을 4배나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목표물이 쉽게 숨고 방어할 수 있게 합니다. 나중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연합군은 이 충돌 동안 약 4,000발의 대포탄과 약 10,000발의 박격포탄을 발사했으며, 항공기와 총함은 약 318개의 폭탄을 떨어뜨리고 391개의 로켓을 발사하고 지상 병력을 지원하면서 93,000발의 기관총탄을 발사했습니다. 11월 15일 공격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 미국 공무원들은 도시의 대부분이 재점령되었으며, 연합군은 도시의 남부와 남서부에 남아있는 반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은 12월 23일까지 계속되었으며, 미국과 이라크 부대는 개인용 폭발 장치를 해체하고 무기 창고와 소규모 반군 지역을 청소했습니다. 갈등이 끝난 후 연합군은 도시를 재건하려고 노력하였고, 긴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전기와 하수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폴루자의 두 번째 전투는 성공적이었지만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4년 11월 10일 워싱턴 포스트는 전투에서 화이트 포스퍼스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작전부대 22와 함께 있는 한 기자는 대포가 화이트 포스퍼스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사체들은 인용하면 물로 끌 수 없는 불의 스크린을 만들어냅니다. 방원들은 화이트 포스퍼스로 추정되는 물질에 의해 피부가 녹는 화상을 입었다고 보고했다. 다음 해에는 팔루자, 숨겨진 대학살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미국이 화이트 포스퍼스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지지했는데, 이 무기로 인해 적군과 민간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사망하거나 화학 화상을 입었습니다. 2004년의 뉴스 보도에서도 부분적으로 타거나
녹은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언급되었고 2005년 다큐멘터리에서는 화학 화상이 심해져 민간인, 아이들을 포함하여 뼈까지 관통한 그래픽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영국 대사인 로버트 터틀이 화이트 포스퍼스가 충돌 중에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부인하려 했지만 미국 국방부 대변인 중령인 베리 베너블은 BBC에게 이 보고가 맞다고 말하고 이런 무기가 건물에서 저항군을 끌어내는 전략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용하면서 당신이 고폭포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은폐된 위치에 있는 적군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이 위치에서 끌어내고 싶을 때 한 가지 기법은 화이트 포스퍼스 탄환을 그 위치에 발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연기의 결합 효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에 의해 가져온 공포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그들을 구멍에서 내보내서 고폭물로 그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충돌 관련 여러 스캔들이 연이어 드러났다. 2004년 중순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뉴스에서 방영된 비디오에 미 해병이 부상당한 게릴라를 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미 해병은 이라크인이 죽은 척한다고 주장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이 방영된 직후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미국 해군 수사청 공무원들은 이 해병이 자기 방어를 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 프랑스 뉴스 매체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15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과 소년들이 싸울 수 있는 나이로 간주되어 도시를 떠나는 것을 방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3만 명의 민간인들이 임박한 충돌에 대해 경고를 받은 후에도 도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또한 미군이 전투 중에 소진 우라늄 포탄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탄들은 방어구를 관통하는 데 사용되지만 충격 시에는 여전히 방사성인 소진 우라늄 먼지를 환경에 퍼뜨립니다. 한 신문은 이러한 포탄의 사용으로 인해 높은 연가 사망률, 출생 결함, 암이 만연해졌다고 주장했지만 2012년 연구는 출생 결함의 명확한 증가나 가능한 환경 노출을 포함한 소진 우라늄의 명확한 징후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덧붙였다.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든 소진 우라늄에 노출되어 유전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 그 해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선천적 이상의 높은 비율이 어떤 유전 독성 물질, 아마 우라늄에 노출되어 발생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충돌은 이라크 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여겨진다. 이 전투에서는 대략 110명의 연합군 병사가 사망하고 다른 60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2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반군이 사망하고 추가로 1500명이 포로로 잡혔다. 이 모든 것 위에 추정 800명의 민간인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살해당했고 그것은 모두 다른 사람으로 돌아온 수백 명의 병사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런 악몽 같은 조건에 직면한 후 자신의 생명을 끊은 많은 병사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한 명의 전역병이 회상하면서 말했다. 인용. 우리는 전투에서 잃은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병을 더 많이 잃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생존한 후에 자살로 인해 누군가를 잃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없습니다. 끝 인용. 랜스 코퍼럴 크리스 로우는 전투 도중 폭탄 기술자로서 제5 해병 연대에 배치되었고 결국 2016년에 해병대를 떠났습니다. 팔루자 전투 이후 그는 PTSD와 외상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몇 년간 그의 삶은 힘들었지만 그는 극단으로 밀려나지 않아 모든 것을 끝내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여깁니다. 그는 겪은 공포보다는 좋은 추억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곳에서의 시간, 피와 땀과 눈물, 심지어 웃음까지 정말 좋은 시간들과 동료애가 많았기에 그 추억들은 영원할 것이다. 돌아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